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법원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고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1년 전 있었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특검이 구형을 했던 징역 10년에 비해서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 형량이지 않습니까? 이 형량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특검 구형이 10년이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단죄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형량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치가 있었는데 저희의 예상치, 저희 개인적인 예상치보다도 다소간 낮게 나온 형량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범죄들과 경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다고 하면 통상의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비교했을 때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이 통상의 공무집행 방해죄와 이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이 설령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특히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호처 국가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서 국가 권력에 반항하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례적인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요소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인 선고에는 예상보다는 좀 낮게 참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특수직무 집행 방해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높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형량이 높게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항소를 좀 시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 같은 경우에는 이 무죄 판단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항소심에서 좀 다뤄질 것으로 좀 보여지나요? 양측이 다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처벌된 일단 선고가 난 모든 범위 내에서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 특히 지금 무죄가 선고된 부분뿐만 아니라 유죄가 선고된 부분 쪽에는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다툴 것이고요.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 측에서 사실상 더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허위 공보를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프레스 가이드를 제시해서 줬는데 그 외신 대변인에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려면 직권을 남용해서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외신 대변인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그치면 되는 것이지 사실상 그것의 사실 여부,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어떤 권한이나 의무가 없었다고 재판부에서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대로 사실에 터잡아 공보 자료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가 깨졌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외신 대변인의 역할과 의무를 입증하는 데 좀 더 집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죄가 난 부분이 뭐냐면 이게 공식적인 어떤 전체 무죄가 아니라 이유 부분의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인데 네. 이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수집할 때 통지를 받았습니다만 도착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고 나서 도착하는 것까지 기다려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없다라고까지 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지 않은 사정이 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본 겁니다. 네. 특히 통지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그냥 대통령실에 와라, 안건 설명 안 하고 와라라고 했다고 해서 통지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가 난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무죄 판단이 났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아마 이런 그 부분들을 좀 더 논리 구성을 다듬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재판부는 최대 형량이 11년 3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는 이런 범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게 기계적 감형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기계적 감형이라고
뭐 생각하실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감경 사유 중에 하나이고 일반적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죄, 어제 인정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런 부분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데 이런 죄를 범했을 때 대표적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좀 감안했다면 이런 감경이 가능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의 신분에서 이렇게 위법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범의 우려를 상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것 자체도 초유의 사태였고 여기에 대통령의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인다는 것도 사실상 두 번은 있어서는 안 되는 헌정사에 어떻게 보면 비극이었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고려가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재판부에서는 양형 사유에서는 그런 부분 모두 짚어주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유리하게 참작할 것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법조계 내부 일부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이 특수성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이 같은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제 생중계로 이제 선고가 중계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봤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변호사님도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은 이런 이전의 재판들, 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결심에서 사형 구형을 받았을 때 약간 이제 헛웃음을 보이게 했던 모습과는 좀 달리 재판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조금 평소랑 좀 다른 느낌을 받았다라는 취재진들의 취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가 어제는 좀 더 긴장되고 경직될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같은 표정과 반응이 나왔던 건 아무래도 좀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확신한 거 아니었겠느냐 이 같은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예. 정말로 무죄를 확신했는지 그 내심의 의사까지는 저는 좀 물음표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유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무죄를 바랐겠지만 네. 무죄를 확신했다고까지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객관적인 어떤 이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동안의 어떤 사실상 좀 여유 있었던 모습 그리고 특검 측이 굉장히 강하게 자신의 어떤 의사라든가 죄송합니다. 예. 항변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 이 사실상 어제의 어떤 그 선고 장면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어떤 수사권이나 수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위법 있어요. 수사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 자체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특검이나 공수처, 검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판부의 선고는 그 자체로서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1심 선고기는 하지만 선고 자체가 낮다고 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서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런 무게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판단된 부분 중에 윤 전 대통령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장들이 모두 다 배척이 됐습니다. 그쵸. 이게 맞습니다. 앞으로의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두 가지 이상 판단이 됐거든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라든가 비상계엄의 수반한 어떤 국무회의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곧 내란죄의 유죄의 전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재판 혐의의 징역 선고보다는 내란죄에서 본인이 유죄가 된다고 하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표정이 굳어졌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첫 봅니다. 번째 판단이었잖아요. 어제가 또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첫 선고를 받다 보니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선고에 대한 또 우려도 좀 커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판단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게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공소 기각을 주장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서 설령 공소 기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무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주장해 볼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고 일단 다른 재판이고 1심 재판이긴 하지만 판단이 났기 때문에 예. 공수처 수사권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지규현 판사라고 하더라도 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놓으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우려를 더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이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의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렇게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선고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법리적 사실관계 정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공수처 수사권 유무입니다. 예. 사실상 이것이 제일 혼란이 되는 쟁점이었고 아직까지 판례가 있는 사건도 아닌데다가 공수처법이 이 도입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과연 직권 남용죄를 바탕으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특히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죄는 공수처에는 설령 수사 권한이 있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인 나는 직권 남용죄의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자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직권 남용죄를 수사하겠다는 명분을 타고 꼬리에서 머리로 향해서 사실상 불법성이 더 큰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수사의 제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수사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었고 사실상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 관련 범죄라는 측면에서 직권남용죄와 이 내란죄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서부지법에서의 영장 발부 역시 쟁점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아서 토지 관할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있다라고 봐서 그동안 선례가 없어서 혼란스러웠고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들을 1차적으로나마 모두 다 정리해준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법리가 정리가 첫 번째로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재판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공수처에 대한 수사 적법성이 나왔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당장 다음 달에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갈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재판에서는 국무회의에 관련된 위법성도 약간 언급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봤던 것들은 경호처 관계자들이 체포영장을 당시에 적법한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남은 지금 피고인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련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국무위원들 그리고 경호처 관계자들 전부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다음 주 선고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위증은 본인이 인정을 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이미 이 사실 관계에서 계엄 사후 선포문 자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작성 일자와 결제 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부서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든가 혹은 내란 방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위법성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란의 어떤 불법성에 해당할 정도로 비상계엄이 위법하다, 위헌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걸 돕는다는 최소한의 고야에 방조했거나 아니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는 것이 적어도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야지만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박종준 차장,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 그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공모를 해서 서로를 마치 한 몸처럼 이용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완성한 정범이라고 봤거든요. 같이 범죄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어떤 교사범이라든가 방조 수준이 아니라 네. 사실상 정범으로서 같이 모의를 하고 같이 획책을 해서 경호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정범이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재판부가 박종준 처장이나 이 김성훈 차장의 재판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들의 유죄 선고는 매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선고가 생중계로 이제 중계가 됐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정치색이였다고 알려졌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좀 쟁점에 벗어난 내용들을 엄격하게 제동을 하는 등 단호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간 제한 없이 피고인 측의 발언을 허용했던 지규현 판사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재판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판사님마다 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엄숙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 단호하게 소송지휘권을 강하게 행사하는 판사님이 계시고 예. 또 이제 형사재판이다 보니까 물론 그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단호하게 진행을 왜 안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피고인 측에서는 일단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에 따라서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인데다가 자신의 인생까지도 이 재판에 달려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풀어주고 좀 유연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그런 판사님도 계시거든요. 네.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의 재판관 스타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스타일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든지 우리 변호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판사님의 스타일로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재판 진행 중에 왠지 나에게 우호적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 재판이 나에게 유리하게 선고가 될 거라는 예단을 했다가는 항상 틀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결과도 뭐 선고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 혹은 유연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 듭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생중계해야 되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생중계이기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많은 선고가 남은 상태인데 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모든 선고가 또 생중계로 이어질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법에 따라서 이 요청이 있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개인적인 정보가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는 한 재판 네. 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중계하도록 하도록 이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선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고 양측의 공방이었거든요. 그 판결문에서 네. 개인적인 정보나 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어떤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예외적으로 있지 않는 한 생중계를 원칙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가 어제와 같은 선고들도 계속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재판 선고의 의미와 또 앞으로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